배가 너무 고파서 돌도 먹겠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앞으로는 진심이 아니라면 조심하세요. 조미료와 향신료가 들어간 강바위는 이제 아시아에서 유행하는 요리입니다. 요리사가 수오디우 볶음을 만드는 동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번화한 야시장에서 판매되는데 강변에서 갓 잡은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며 장난에 사용되기도 해요. 영상에 등장하는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뭘 먹는지 모르고 그 진미를 뱉어내기도 합니다. 가격은 $2가 조금 넘지만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엄밀히 말해서 재료를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수오디우는 과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대 아시아 요리사들이 별미로 제공하려고 돌을 가져온 건 아니에요. 이 전통은 돌을 먹는 게 아니라 수프의 느낌을 더하기 위해 돌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주워오는 흔한 돌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가득한 민물 개울이나 강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돌을 말하는 거죠. 수세기 전 음식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간식이나 방부제가 없던 시절, 특히 여름철에 배를 타고 많이 이동해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동물과 채소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죠. 수오디우는 내륙 지방에서 선원들이 강을 따라 몇 주, 몇 달 동안 여행을 떠났다가 보급품 없이 발이 묶인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선이 메뉴에 없던 시절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맛을 더하기 위해 바위와 자갈을 사용했어요. 물고기, 굴, 조개 등 수중 생물들과 함께 차갑게 식은 바위는 이 마시는 강물 속 생물들의 맛을 흡수했습니다. 일단 요리 냄비에 들어가면 생각처럼 진흙탕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비린내가 나는 맛에 폭발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동력 선박이 이 지역에 들어오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요리는 인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요리가 돌아왔고 시도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관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칼로리는 제로이지만 다양한 맛이 있어 피트니스 팬들에게 완벽한 간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돌을 다시 물에 넣었다가 꺼내서 다시 조리할 수 있어 위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 요리의 준비 과정은 꽤나 볼만해요. 이상적으로는 강에서 바로 신선한 바위를 가져와야 합니다. 너무 오래 방치하면 모든 풍미를 잃게 돼요. 그래서 신선한 돌을 라드나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에 튀겨서 기름에도 풍미가 퍼지게 합니다. 그런 다음 요리사는 마늘, 생강, 고추, 샬롯, 양파, 후추 및 기타 향신료를 추가해요. 채소를 더 많이 넣을수록 따뜻한 겨울 수프가 생각납니다. 다음으로 소금, 후추, 고춧가루를 뿌려주면 완성이에요. 아주 간단해 보이기 때문에 일부 틱톡 사용자들은 이 요리에 대한 열풍이 불기도 전에 이미 집에서 시도해봤었죠. 한 가지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자면, 수오디우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절대 돌을 씹지 마세요. 한 입에 최대한 많이 머금은 다음 하나씩 버리세요. 기념품으로 간직하거나 접시에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돌을 다 먹은 후에는 다른 수프를 먹을 때처럼 접시에 남은 것을 먹으면 돼요. 돌을 다 먹은 후에도 비린 맛이 남아있을 거예요. 아직 점심에 락스를 먹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아침 식사로 올리브오일 커피는 어떨까요? 스타벅스에서 인기 끌고 있는 이 음료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커피에 지방을 첨가하는 것이 맛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그렇게 해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지방 우유나 진한 크림 기반의 콜드폼은 모두 음료에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수십 년 동안 커피에 버터를 첨가하는 게 전통으로 이어져 왔어요. 이 음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카페인이 버터의 모든 지방을 흡수하기 때문에 체내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커피가 더 오래 활력을 유지해준다고 주장합니다. 올리브오일은 오랫동안 건강의 원더메이커로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섭취하면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커피보다 올리브오일 맛이 더 강할까 걱정되신다면 다크 로스트를 선택해보세요. 더 강렬한 초콜릿 풍미가 느껴집니다. 커피를 즐겨 마시지 않는 분이라면 우유 한 잔에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펩시와 우유를 섞은 음료는 린제이 로한이 펩시의 홀리데이 시즌 광고 캠페인에서 이 컨셉트를 전 세계에 선보인 후 미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틱톡에서 직접 시도해보고 반응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광고에서는 펩시가 우유가 담긴 유리잔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펩시에 얼음을 한 줌 넣은 다음 귀리, 두유 등 다양한 종류의 우유로 맛을 내는 것을 선호했어요. 먹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데 동의하고, 일부는 펩시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크리미하다고 말합니다. 지금쯤 쿠키가 먹고 싶으신가요? 다른 쿠키가 아닌 일본 말벌 쿠키를 소개합니다.
한입 베어 물 때마다 말벌이 흩뿌려지는 쌀 과자예요. 이 과자는 현지 말벌 팬클럽과 제빵사가 개발한 과자입니다. 이 독특한 과자에는 말벌 세계의 악당인 땅굴 말벌만이 사용돼요. 이 말벌은 다른 곤충을 마비시켜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기 위해 데려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삶아서 말린 후 라이스 쿠키 믹스에 넣으면 나쁘지 않으니까요. 먹어본 사람들은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나며 말벌의 맛은 약간 쌉쌀한 탄 건포도와 비슷하다고 말해요. 맙소사. 세기 달걀은 아시아의 또 다른 간식입니다. 세기라는 점토, 소금, 나무재, 생석회를 특수 혼합해서 오랜 기간 보존한 달걀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달걀 흰자 위는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고 달걀 노른자는 짙은 녹색으로 변합니다.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색은 아니지만 달걀의 풍미가 풍부하고 먹어도 안전해요. 내부에는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없습니다. 이 계란은 보통 간장을 곁들인 에피타이저로 제공됩니다. 오리, 메추라기, 다게알로 만들며 천년란, 밀레니엄란, 껍질란 등의 이름으로도 불려요. 적어도 몇 세기 동안 별미로 사랑받아온 음식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 남자가 좋아하는 여인을 위해 오리알을 밖에 두고 깜짝 선물하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여인은 몇 달 동안 오리알을 찾지 못했는데 오리알을 찾았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더 맛있었다나 봐요. 먼저 드셔보실래요? 한국의 시장에서 실제 해산물은 보이지 않는데 해산물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면 바로 번데기 가판대일 거예요. 커피 원두처럼 생겼지만 뇌 번데기의 일종입니다. 길거리에서 식료품점에 이르기까지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보통 삶거나 쪄서 먹는데 고소하고 약간 비린 맛이 납니다.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맛은 일품인 간식이에요. 소금에 절인 양념 버전이 더 인기가 있지만 일부 상인들은 설탕을 첨가해서 설탕에 절인 버전을 만들기도 합니다. 누에는 비단을 만드는 재능이 뛰어나 수세기 동안 현지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그러던 중 누군가가 누에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활용하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모든 사람이 처음 한입 베어 물었을 때부터 사랑에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천천히 익숙해질 수 있는 맛이에요. 지금은 주로 노년층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맛있어 보이는 치킨 한 조각을 골랐지만 아쉽게도 입이 아닌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어쨌든 재빨리 주워서 먹습니다. 3초 법칙이 있잖아요. 나쁜 박테리아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에 올라타기 전에 빨리 주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 법칙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냥 도시 속 전설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몽골 제국의 창시자이자 통치자였던 유명한 징기스칸의 공로를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연회에서 음식이 바닥에 떨어져도 칸이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괜찮았다고 해요. 칸의 음식은 어디에 떨어지든 누구에게나 좋은 특별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가신 미생물에 대해 잘 몰랐고 미생물이 어떻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떨어뜨린 것을 먹는 것을 금기시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먼지만 닦아내면 괜찮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칸의 법칙이 생겨났어요. 어쩌면 그냥 면역력이 뛰어났던 걸지도 모르지만요. 그건 그렇고 요리TV의 여왕 줄리아 차일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줄리아 차일드는 자신의 쇼인 프렌치 셰프에서 군침이 도는 요리를 만들었는데 일부 시청자들은 줄리아 차일드가 양고기, 닭고기, 심지어 칠면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감자 팬케이크가 바닥이 아닌 가스레인지 위에 떨어진 것이었죠. 줄리아는 주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지만 언제든 주울 수 있고 주방에 혼자 있으면 누가 보겠어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잘못 기억된 이 이야기는 대중문화의 일부가 됐어요. 실생활에서 음식이 바닥에 떨어지면 박테리아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 치킨 조각에 원치 않는 미생물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떨어진 점심을 손처럼 간단히 소독할 수는 없습니다. 3초 법칙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일부 음식에서는 떨어진 후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럿거스 대학교의 연구진은 수분, 표면, 유형, 접촉 시간이 모두 교차 오염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수분이 많은 수박과 같은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은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즉, 테스트한 다른 어떤 식품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를 끌어당겨요. 그리고 모든 환경과 표면이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죠. 카펫은 실험에서 낮은 전이율을 보였어요. 스테인리스 스틸과 목재는 더 높은 전이율을 보였고요.
다른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일리노이 대학교의 실험실, 홀, 기숙사, 카페테리아 바닥을 면봉으로 닦아 얼마나 많은 유기체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미생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대장균과 같은 대부분의 악성 박테리아는 습기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데 바닥이 모두 건조했거든요. 하지만 건조하고 멸균된 표면에서도 세균은 5초 이내에 쿠키와 곰젤리에 옮겨붙어요. 일부 식품의 경우 전이가 시작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3초 법칙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속설에 가깝고 마음이 우리를 속이는 심리적 속임수에 가깝습니다. 실험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항상 엄격한 위험 편익 분석을 거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인간은 휴리스틱이라는 두뇌의 든든한 조력자에 의존해요. 이러한 지름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빠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지름길은 세균의 경우처럼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골칫거리이지만 음식은 실제로 존재하고 소중한 거예요. 따라서 노란 땅콩 M&M과 같은 귀중한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우리의 뇌는 세균이 보이지 않으니 주워도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떨어진 간식을 먹는다고 해서 모두 병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아주 어린아이나 노인의 면역체계는 좀 더 취약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의심스러운 습관을 어린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탄수화물은 항상 몸에 나쁘다는 것은 음식과 관련된 또 다른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 일부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연료로 전환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이러한 복합 탄수화물은 식물성 식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소화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진짜 악당은 단순 탄수화물이에요. 제조업체는 가공식품의 전분과 당분으로 단순 탄수화물을 첨가합니다. 이러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으로 빠르게 전환돼서 온갖 종류의 혼란을 일으켜요. 혈당이 갑작스럽게 상승하거나 금방 다시 배고픔을 느끼는 등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섬유질과 밀기울 같은 영양 성분으로 포장되어 있고 탄수화물의 소화를 느리게 하고 포도당을 점진적으로 방출하게 만들어요. 탄수화물을 더 현명하게 섭취하려면 통곡물빵을 선택하고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를 선택해보세요. 접시 방법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전분이 없는 채소로 접시의 절반을 채우세요. 4분의 1은 감자나 과일과 같은 전분이 많은 간식을 위해 남겨둡니다. 마지막 4분의 1은 단백질로 채우세요. 생선, 가금류, 콩, 견과류, 달걀, 렌틸콩이 새로운 식단 친구가 될 거예요. 자, 냉동 또는 통조림 과일과 채소는 소문처럼 쓸모없는 식품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냉동, 건조, 주스 또는 통조림으로 만든 식물성 식품도 신선한 식품만큼이나 영양가가 높다고 해요. 다만 설탕, 포화지방, 나트륨과 같은 은근히 첨가된 성분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통조림 공정 중 고온으로 인해 비타민C와 비타민 B와 같은 일부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비타민은 열과 공기에 약간 민감할 수 있어 집에서 일반적으로 요리하고 보관하는 동안에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토마토나 옥수수와 같은 일부 통조림 식품은 가열하면 실제로 더 많은 항산화 물질을 방출해요. 샐러리를 먹으면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해서 식단에 샐러리를 추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은 환상적인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샐러리를 씹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칼로리가 소모되긴 하지만 상당한 양은 아니에요. 무거운 샐러리 스틱에는 약 10칼로리가 들어있을 수 있지만 신체는 이를 처리하는데 5분의 1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칼로리가 높은 상황이죠. 게다가 샐러리만 먹긴 힘들잖아요. 크림치즈나 땅콩버터와 같은 더 맛있는 음식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느낌 아시죠? 한편 샐러리와 같이 섬유질이 많고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샐러리는 위를 채우고 포만감을 높여 나중에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을 방지해요. 하지만 이미 섭취한 칼로리를 마술처럼 태워버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음식이나 음료가 몸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고 주장해요.
예를 들어 우리 몸은 찬물을 37도씨까지 따뜻하게 데워야 합니다. 하지만 찬물을 마시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연구는 없어요. 운이 좋다면 5칼로리 정도 소모될 수 있겠죠. 카페인 구안인 타우린 녹차 추출물은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성분으로 선전되어 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1년간 약 4.5kg을 감량할 수 있는 작은 효과에 불과해요. 칼로리를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화뿐만 아니라 운동을 통해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적게 섭취하는 거예요. 탄산수는 그 자체보다 더 나쁘진 않아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면 화학적으로 반응해서 탄산이라는 약산성 물질이 생성되는데요. 탄산이 겨자처럼 입안의 신경수용체를 간지럽힙니다. 그래서 유쾌하고 따끔한 느낌을 받게 돼요. 탄산수는 약간 산성이지만 탄산수를 마신다고 해서 몸 전체가 산성화되지는 않아요. 신장과 폐가 개입해서 체내의 과도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아 에나멜에도 나쁘지 않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 100년도 전에 11살 소년이 추운 밤 현관에 음료를 놔두었습니다. 유리잔은 물에 녹은 분말 소다로 채워졌고 그걸 섞기 위한 막대도 들어있었죠. 20년 후 그 건망증이 심한 소년이었던 프랭크 에퍼스는 캘리포니아 공원에서 자신의 우연한 발견인 아이스 캔디를 선보였습니다. 최초의 아이스 캔디 맛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가장 인기가 좋았던 체리였고 레몬, 오렌지, 바나나, 수박, 포도 그리고 심지어 루트비어 맛도 있었어요. 초콜릿칩 쿠키는 1930년대에 발명됐으니까 아이스 캔디보다는 다소 어린 셈이네요. 톨하우스인이라는 유명한 식당의 주인인 루스 웨이크필드가 이 맛있는 쿠키의 발명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발명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한 이야기에선 제빵용 초콜릿이 떨어져서 완전히 녹을 줄 알고 루스가 달지 않은 기본 초콜릿을 대체 넣었는데 전혀 녹지 않아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선 초콜릿이 우연히 반죽에 떨어졌다고도 하고요. 루스는 그녀의 쿠키에 대한 우연한 기원을 부인하면서 모든 것이 자신이 의도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자칩의 탄생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습니다. 한 주장은 1853년 뉴욕의 한 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장에 의해 발명되었다는 겁니다. 감자튀김은 이 식당의 특별 메뉴 중 하나였고 사람들은 감자튀김을 좋아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감자튀김이 너무 두껍다고 불평하며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실력 좋은 요리사인 조지 크럼은 더 얇은 감자튀김을 요리했지만 그 까다로운 손님은 또 불평을 했어요. 조지는 일부러 다음 감자튀김을 종이처럼 얇게 만들었습니다. 이 튀김들은 너무나도 얇아서 포크로는 먹을 수도 없었어요. 놀랍게도 그 까다로운 손님은 이 요리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 칩 레시피는 널리 퍼졌고 몇십 년 안에 감자칩은 뜨거운 음식에서 빨리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바뀌면서 미국의 모든 식료품점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스터 소스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또 다른 제품입니다. 영국 화학자인 존 윌리 리와 윌리엄 헨리 페린스는 약국 지하실에 있는 통 몇 개를 몇 년째 잊고 있었어요. 그들이 만든 첫 번째 혼합물은 매우 강한 맛 때문에 전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하실에 있는 그 혼합물 통을 잊어버렸을 때 그 통들은 발효가 되고 있었죠. 화학자들이 통들을 다시 발견하고는 그걸 먹어보고 싶어 했고 맛이 깊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미료는 풍미가 원래 없던 음식들의 풍미를 강화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칠레콘 카르네 같은 것들 말이죠. 우스터 소스는 제5의 맛 중 하나인 풍부한 감칠맛을 내줍니다. 두부는 수세기 전에 발명되었습니다. 이것의 기원설 중 하나는 두부가 중국 왕자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이론에서는 두부가 삶아서 간 콩과 바다 소금을 섞은 결과로 나타났다고도 합니다. 그 소금엔 불순물이 꽤 많았고 아마 칼슘과 마그네슘도 함유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 재료들이 콩 혼합물을 두부 같은 농도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증발된 바다 소금의 종류인 간수가 우연히 두유에 떨어졌다고도 해요. 오늘날 의사들은 코카콜라를 멀리하라고 말하지만 놀랍게도 콜라는 의학 학위를 가진 약사였던 존 펜버튼이 발명했습니다. 펜버튼의 프랑스 와인 코카는 처음에는 심한 통증, 두통, 신경제 치료제로 사용되었어요. 1886년에 금지법이 도입되었고 존은 알코올을 제거하기 위해 레시피를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 음료의 독특한 맛을 내는 콜라나무 열매 말이에요. 어떤 설에 의하면 존이 우연히 새로운 조리법에 탄산수를 첨가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펜버튼은 거품이 알코올 풍미를 줄 대안이라고 생각했죠. 존의 콜라는 확실히 코카콜라의 원조지만 오늘의 음료는 기존의 펜버튼의 레시피와는 다릅니다. 샌드위치 역시 우연히 발명되었어요. 1700년대 제4대 샌드위치 백작인 존 몬타구는 그의 하인에게 포크류를 전혀 쓰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빵 2덩이 사이에 고기를 넣어달라고 했죠. 샌드위치 경은 특히 카드놀이에 심취해 있었는데 이 요리라면 게임을 멈추지 않고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카드에 기름도 묻지 않았고요. 사람들은 샌드위치와 똑같은 것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곧 이 요리는 그 익숙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토마토 케첩은 너무 개량된 버전이어서 사실 원조 케첩 조리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케첩의 뿌리는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때는 중국인들이 절인 생선과 향신료를 섞었는데 이것을 케첩과 비슷한 발음으로 불렀고 소금물의 절인 생선이란 뜻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이 이 소스를 처음으로 먹어본 건 그로부터 약 100년 후입니다. 영국판에는 버섯, 샬롯, 심지어 호두까지 들어있었죠. 후에 케첩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바뀌어서 모든 어두운 색 소스를 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최초의 토마토 케첩 재료 중에는 멸치도 들어있었는데 이를 통해 중국 생선 소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초는 고대 멕시코 음식 같은 게 아니에요. 발명된 지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초라는 별명을 가진 이그나시오 아야나가 1940년대에 이 요리를 발명했다고 해요. 이그나시오는 요리사였는데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이그나시오에게 자신과 자신의 새 친구들에게 간식으로 뭔가 색다른 걸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배고파하는 손님들을 본 이그나시오는 그들을 위해 빠르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재료만으로 즉흥적으로 요리해야 했죠. 그는 튀긴 또띠아 몇 개를 집었고 그 위에 많은 양의 치즈를 갈아서 위에서 음식을 데웠습니다. 음식을 더 맛있게 하기 위해 위에 할라피뇨 고추를 몇 개 추가했고요. 단골 손님은 이 특이한 간식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그나시오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나초의 특제 요리라고 대답했어요. 치즈볼은 1930년대에는 그저 쓰레기였었어요. 에드워드 윌슨은 동물을 위해 얇게 저민 음식을 생산하는 공장 기계 중 하나에서 옥수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띠가 재밌어 보여서 에드워드는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가서 양념해 보기로 했죠. 그러다 그는 이 부풀어 오른 옥수수가 공기에 노출되면 딱딱해진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실험은 성공적이었고 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간식으로 발전되었죠. 라면은 실수로 발명된 것은 아니지만 라면을 발명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실수가 있었습니다. 주요 아이디어는 유통기한이 긴 무언가를 만드는 거였어요. 몇 번의 실패 후 안도 모모후쿠는 국수를 보존하는 방법을 발명해냅니다. 찌고, 건조시키고, 뜨거운 기름에 튀기고, 양념하는 등 다양한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라면은 원래 사치품이었습니다. 모두가 익숙해하던 신선한 국수보다 훨씬 더 비쌌거든요. 저도 모르게 발명된 또 다른 제품은 요거트입니다. 처음 등장한 건 수천 년 전 중앙아시아에서였어요. 어떤 목동들이 모르고 우유를 박테리아가 많은 곳에 두었습니다. 우유는 발효되었고 더 진한 식감과 맛의 변화를 가져왔죠. 목동 중 하나가 그러한 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먹어봤어요. 그에게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걸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핑크 레모네이드의 색은 포도즙이나 첨가된 착색제 덕에 그렇게 예쁜 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서커스 단원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서커스에서 일했던 헨리 알롯이 자신도 모르게 레모네이드에 빨간 계피 사탕 몇 개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강렬한 핑크색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다른 설은 역겨운 이야기인데요. 서커스단에서 일하는 피트 콩클린이 어느 날 레모네이드에 쓸 물이 다 떨어져서 자신의 동료 중 하나가 빨간 스타킹을 빨았던 욕조물을 대신 사용했다는 겁니다. 직물의 색 때문에 물이 분홍색으로 물들었고요. 피트는 여기에 설탕, 레몬 조각, 그리고 산을 첨가했어요. 그리고 이걸 딸기 레모네이드라고 불렀습니다. 손님들은 이걸 매우 좋아했고 매출이 2배로 증가했어요. 네, 다들 그걸 더 먹고 싶어서 어쩔 줄 몰랐죠. 사과 파이를 캐러멀화 시키고 거꾸로 뒤집은 버전인 타르트 타탱은 처음에 실수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테파니와 캐롤라인 타탱이라는 두 자매는
1800년대에 호텔을 경영했어요. 어느 날 스테파니는 간단한 사과 파이를 요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버터에 너무 오래 끓여버린 거죠. 실수를 감추기 위해 그녀는 사과 위에 껍질들을 올려놓고 오븐에 넣었습니다. 오븐에서 파이를 꺼내보니 불에 그을린 자국 몇 개가 있는 게 보였어요. 요리가 잘 안 되는 날이었죠. 그녀는 손님들이 이걸 알아차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 파이를 뒤집어서 새로운 레시피인 것처럼 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손님들은 파이를 너무 좋아했고 곧 파이는 그들의 대표 디저트가 되었죠. 좋아요. 전 이만 가봐야겠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요. 자메이카의 국민 과일인 아키는 매우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하고 버터처럼 부드러운 맛이 나서 아키를 먹어본 사람들은 꼭 스크램블 에그 맛 같다고 말합니다. 아키는 완전히 익었을 때만 먹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생 아키 열매를 수입하는 것이 거의 50년 전에 금지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은 하얀 크림색 살 부분입니다. 분홍색 부분은 맛있어 보이긴 하지만 속지 마세요. 매우 독성이 강합니다. 검은 씨도 마찬가지예요. 가시어지는 독소 때문에 미국에서 금지된 또 하나의 과일입니다. 또한 구아나바나라고도 불리고요. 잘 익지 않으면 매우 불쾌한 효과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을 방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아마도 냉동 가시어지를 구매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먹기에 안전하려면 100% 익어야 하는 또 다른 과일은 엘더베리입니다. 생 엘더베리는 몸에 좋은 비타민C가 풍부하지만 위험한 정상가리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 열매는 매우 인기가 있어요. 파이, 시럽, 차, 잼 등의 다양한 식품에 사용됩니다. 완전히 익고 요리하면 위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판매 금지되지 않았어요. 청산가리는 그보다 1200배 더 강력한 테트로도톡신을 함유한 식품에 비하면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별미인 보거에 바로 이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생선을 그냥 먹으면 피해를 면할 수 없지만 전문 요리사들은 완벽한 기술을 터득했어요. 보거를 안전하게 먹으려면 독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별미는 푸구라고도 불리고 1인분에 약 20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 돈이면 대신 안전한 연어를 많이 살 수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거의 완전히 금지되었지만 판매가 허가된 몇몇 장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식가로서 모험을 해볼 의향이 있나요? 가수마르주는 말 그대로 썩은 치즈를 의미합니다. 유감스럽지만 맛을 볼 수 있는 곳이 드물어요. 한번 먹어보고 싶은 유혹을 부리칠 수 없다면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섬으로 가보세요. 사실 이 치즈는 양우유로 만든 치즈에 약간의 마법을 더한 거라고 해두죠. 특정 종류의 파리가 그 치즈 안에 알을 낳고 알은 치즈 안에서 40일 동안 머무릅니다. 그러고 나면 먹을 준비가 되는데 이 별미 치즈 안에는 살아있는 구더기가 들어있어요. 그 덕분에 치즈는 독특한 질감과 매콤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위생상의 이유로 금지되었어요. 부드러운 카수마르주와는 달리 히말라야 치즈 추르피는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치즈로 알려져 있어요. 여느 다른 치즈처럼 우유로 만들어지지만 다른 점은 20년까지 신선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재료가 되는 우유도 매우 특별해요. 소와 야크 사이에 태어난 젖소들은 다양한 산 약초를 먹습니다. 이 우유는 허브 덕분에 독특한 맛이 납니다. 하지만 치아를 조심하세요. 치즈가 돌처럼 단단해요. 싱가포르에서는 껌 때문에 중치가 생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치아에 좋은 껌이 있어서가 아니라 껌 자체가 완전히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청결하기로 유명한데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껌을 청소하는데 많은 돈이 들게 되자 껌 씹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1992년에 판매 금지되었고 판매업자들은 엄청난 벌금을 피하기 위해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만 했어요. 다른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슈퍼마켓에서 생우유를 팔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와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스코틀랜드 등의 많은 나라에서 위생적인 이유로 금지됩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생우유는 금지인데 반해서 해기스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금지식품입니다. 만약 미국에 사는 45세 미만의 사람이라면 거의 반세기 전에 금지되었기 때문에 해기스를 먹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스코틀랜드 푸딩은 양의 온갖 내장을 다져서 오트밀과 섞고 다진 양파로 맛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과 육수도 잊지 마세요. 식감이 푸석푸석하고
거칠고 양념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보통 으깬 감자나 으깬 순무와 함께 먹어요. 카사바는 독성이 있는 열대뿌리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달콤한 종류에는 청산가리가 약간 들어있지만 충분히 익히면 독성이 없는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쓴맛이 나는 카사바의 독소를 모두 없애려면 뿌리를 갈아 물에 담근 다음 알맞게 익혀서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해야 합니다. 이 뿌리는 녹말 성분이 많고 맛도 정말 순합니다. 카사바는 감자처럼 사용될 수 있어요. 으깨고 삶고 튀겨 먹을 수 있죠. 감자 대신 으깬 카사바를 곁들인 해기스가 어때요? 그건 그렇고 무해한 것처럼 보이는 감자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에 달렸어요. 설익은 녹색 감자는 독소로 가득 차 있고 감자 싹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충분히 익지 않으면 청산가리가 가득 찬 녹색 아몬드와 캐슈도 마찬가지예요. 다행히도 슈퍼마켓에서 구할 수 있는 견과류는 잘 가공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안전합니다. 노란 자두, 일명 미라벨 자두는 미국의 50개 주 모두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일 자체는 안전하고 먹는다고 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프랑스 로레인에서만 이 자두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수입 관련법이 좀 이상해서 이 과일은 수출이 금지됩니다. 만약 농어를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분이라면 영국은 피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물고기는 최근 영국에서 개체수의 감소로 인해 금지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벨루가 캐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 중 하나는 물고기를 보호하는 새로운 규정 때문에 미국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갓 구운 고기와 부드러운 빵에 케첩을 잔뜩 바른 버거가 먹고 싶나요? 가서 드세요. 프랑스 학교 학생이 아니라면요. 프랑스에는 학교 식당에서 케첩 사용을 규제하는 법이 있는데 케첩과 함께 먹는 것을 허용하는 유일한 음식은 짐작했겠지만 감자튀김입니다. 그린란드 상어의 몸은 만들어지는 모든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살과 피부를 통해 여과합니다. 따라서 이 상어의 살엔 독성이 있어요. 먹지 않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이슬란드에서는 다릅니다. 가공 상어 고기인 하칼은 처음 3-5개월 동안 매달린 채 건조됩니다. 결과적으로 젖은 빵을 연상시키는 젤리 질감과 함께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발효 생선을 얻게 됩니다. 어떤 물건은 오래될수록 더 좋아집니다. 음식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방콕에 있는 한 카페에서는 45년 동안 같은 육수를 사용하여 국수를 요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법의 약과 같은 육수는 40년이 넘게 끓고 있어요. 국물은 버린 적이 없고 항상 다음날 식사를 위해 밤새 보관됩니다. 그 독특한 맛의 비밀 중 하나는 절대 씻지 않았기 때문에 형성된 팬 주위의 거대한 기름띠입니다. 좋아요. 저도 이제 설거지를 하지 않을 완벽한 변명거리가 생겼어요. 왜요? 음식 맛이 더 좋아진다잖아요. 캄보디아에서는 게맛과 비슷한 바삭바삭한 간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튀겨서 살짝 양념이 들어갔어요. 주 재료는 타란툴라입니다. 이건 점심거리가 아닌 것 같다고요? 자, 누군가 알려주지 않는 한 절대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긴 이름을 가진 이 수프는 정말 맛있어요. 맛이 새콤하고 부드러우면서 새우 맛이 납니다. 글쎄요, 이 라오스 전통 요리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개미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기 전까진요. 약간의 신맛을 더하기 위해서 또한 작은 개미 몇 마리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멕시코에서는 옥수수 알맹이가 썩어서 검게 변한 옥수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위틀라코치라고 불리는 전문 요리를 위해 보관합니다. 옥수수 알맹이에 퍼져있는 곰팡이가 흙과 나무 냄새를 풍깁니다. 맛있겠죠? 어떤 요리는 장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케이크와 파이의 경우에는요. 영국에는 스타게이지라는 파이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요리의 모습을 잘 표현하죠. 감자와 달걀을 곁들인 정어리가 파이 껍질에서 살짝 나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약간 섬뜩해 보여요. 가끔 꼬리가 하늘을 향하기도 합니다. 차버섯은 산유로 만든 음료와 함께 동유럽에서 마시는 또 다른 이상한 음료입니다. 기본적으로 발효된 홍차나 녹차입니다. 차에 달콤한 맛을 더해주는 박테리아 배양균을 첨가하는데 먹지는 않고 음료를 발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설탕이 효모처럼 작용하죠. 주스, 향신료 또는 원하는 맛을 첨가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님 적어도 맛이라도 보세요. 참치 누날은 중국과 일본에서 꽤 인기 있는 별미입니다. 먹기 전에 끓여야 하고 약간의 양념도 필요합니다. 제대로 요리하면 오징어 맛이 나는 별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격도 쌉니다. 이제부터
잠시 누나를 눈여겨보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죠.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가장 현명한 결정인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어떤 음식의 경우엔 냉장고가 해로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소스가 그래요. 포장지에 달리 적혀 있지 않다면 냉장고 밖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온도 변화로부터 소스를 보호하기 위해 오븐에서 멀리 떨어진 찬장에 넣어둘 수 있죠. 원두커피의 가장 큰 적은 습기예요. 원두커피에 들어있는 특별한 기름이 그 기분 좋고 아늑한 커피향의 원인이에요. 커피를 냉장고에 넣으면 응결로 인해 그 전체 세포 구조를 변화시켜 모든 마법을 사라지게 만들죠.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가 카페인을 없애는 거라면 차가운 곳에 커피콩을 보관하는 게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소문에 의하면 꿀은 불멸의 음식이에요. 거의 평생 보관할 수 있지만 꼭 제대로 보관하세요. 꿀은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하지만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안 그러면 결정화되어 주요 이로운 요소 중 일부를 잃을 수 있어요. 냉장고에 토마토를 넣는 건 꽤 무해해 보이지만 최선의 생각은 아니에요. 차가운 공기가 자연적인 숙성 과정을 늦추기 때문에 토마토의 맛있는 맛을 잃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토마토 안에 얇은 막에도 즙이 적어지죠. 샐러드가 묽고 맛없어지는 건 원치 않죠? 그쵸? 토마토를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온에서 통풍이 잘 되는 상자나 바구니에 넣는 거예요. 얇게 썬 바나나가 갈변하는 걸 막고 싶다면 감귤류즙을 사용하세요. 잘린 바나나 위에 오렌지나 레몬 주스를 뿌려주세요. 불행하게도 이 팁은 몇 시간밖에 효과가 없어요. 초콜릿을 저장할 완벽한 방법은 뱃속에 넣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냉장고에 넣지 말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단 걸 좋아하는 룸메이트로부터 디저트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혹적인 외관도 유지할 수 있어요. 냉장고에 초콜릿을 넣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도 차이가 초콜릿바 표면에 응축된 물방울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냉장고에 넣지 않는 게 여러분 치아에 더 안전하죠. 초콜릿은 저온에 굳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한 입에 베어물 때마다 힘들어져요. 호무스를 상온에 두지 마세요. 집에서 만든 것이든 저온 살균된 것이든 상관없어요. 두 경우 다 안전하지 않아요. 호무스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다면 유통기한은 최대 일주일이에요. 미개봉 슈퍼마켓 호무스는 냉장고에서 3개월, 한번 개봉했다면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방금 완벽한 쿠키를 구웠다고 가정해볼게요. 이제 병이나 용기에 담아야 할 때예요. 불행히도 쿠키는 결국 그 소중한 갓 오븐에서 나온 느낌을 잃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딱딱해질 거예요. 하지만 같은 용기에 빵 한 조각을 넣어준다면 쿠키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할 거예요. 그건 쿠키가 빵의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치즈를 비닐랩에 싸지만 이 방법은 전혀 완벽하지 않아요. 비닐랩은 습기를 많이 끌어당겨 곰팡이가 자라고 번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요. 만약 이 쓰라린 시나리오로부터 여러분의 치즈를 보호하고 싶다면 식초로 뿌려보세요. 하지만 몇 방울 이상은 쓰지 마세요. 안 그러면 치즈 본래의 맛을 잃을 거예요. 그런 후에 치즈를 왁스 종이에 단단히 싸서 냉장고에 넣으세요. 계란에 대해선 특별한 규칙은 없어요. 유통기한만 괜찮으면 냉장고 안과 밖 모두에서 보관해도 안전해요. 온도를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냉장고에 계란을 보관한다면 옆 선반에 보관하지 마세요.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계란을 냉장고 더 깊숙이 넣으세요. 또 전문가들은 포장지에서 계란을 꺼내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이 용기들은 사실 계란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거예요. 네, 냉장고의 온도는 전체적으로 고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문 쪽에 있는 선반이 제일 따뜻한 곳이죠. 그리고 선반이 냉동고에 가까울수록 온도는 낮아요. 그러니 냉장고 안에 완벽한 음식 분배를 하고 싶다면 일부 패키지에 언급된 특정 보관 권장 사항을 건너뛰지 마세요. 만약 슈퍼마켓 봉지에 빵 한 덩어리를 보관한다면 며칠 안에 곰팡이를 볼 준비하세요. 빵은 소금을 조금 넣어둔 꽉 밀폐된 상자에 넣어두는 게 좋아요. 이 팁이 곰팡이로부터 보호해 줄 거예요. 또 찬 공기가 빵을 아주 빨리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는 건 피하세요. 하지만 빵을 오랫동안 보관해야 한다면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6개월까지 신선하게 유지돼요. 만약 얇게 썬 오이를 마르지 않게 하려면 밀폐된 용기에 넣고 신선한 물을 부으세요. 일주일 이상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세요. 썰지 않은 오이의 경우 상온에서보다 차가운 공기에서 훨씬 더 빨리 썩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냉장고 밖에 보관하세요. 아보카도는 보관 규칙이 까다로운 과일이에요. 만약 아보카도가 딱딱하고 아직 완전히 익지 않았다면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차가운 공기가 숙성 과정을 느리게 하기 때문이죠.
바나나는 아보카도가 더 빨리 익을 수 있게 도와주는 많은 양의 에틸렌을 배출해요. 그러니 그 과정을 가속화시키고 싶다면 아보카도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바나나와 함께 봉지에 넣어보세요. 동시에 만약 아보카도가 부드럽고 잘 익었다면 냉장고에 보관해서 상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른 아보카도를 양파 한 조각과 같이 랩에 싸는 걸 선호해요. 이 팁은 과일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줘요. 또 다른 방법은 올리브오일로 덮어 발라주는 거예요. 자른 아보카도는 냉장고에서 3일 이상 보관될 수 없다는 걸 명심해 주세요. 양파와 마늘은 냉장고에 두지 마세요. 낮은 온도가 곰팡이를 훨씬 더 빨리 생기게 해요. 대신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예를 들어 부엌 찬장 같은 곳이요. 그리고 부엌에 시골집 스타일이 있는 걸 개의치 않는다면 양파를 서로 묶어서 매달아 두세요. 또 오렌지와 다른 감귤류 과일들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걸 피하세요. 불행하게도 낮은 온도는 이 과일들을 맛없게 만들고 건강에 덜 유익하게 만들어요. 이것들은 선반이나 부엌 식탁 위에 과일 그릇에 보관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썩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요. 다른 많은 채소들처럼 가지도 낮은 온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냉장고에서 물렁해져서 좋은 품질을 훨씬 더 빨리 잃어요. 이 채소들은 상온의 건조한 공간에서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세요. 사과를 썰었는데 바로 먹고 싶지 않다면 여기에 팁이 있어요. 조각들을 같이 고정하도록 고무줄을 둘러주세요. 사과가 갈변하는 걸 막아줄 거예요. 이 과일은 냉장고에 있는 습기 방지 봉투에 보관되어 있는 한 달 동안 신선하고 아삭한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사과를 보관하기 전에 씻으면 상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아요. 올리브 오일은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이런 실수를 전에도 했다면 아마 기름 안에 이상한 흰 조각들을 봤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독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냉장고 안에 낮은 온도가 물을 응축시켜 불쾌한 불순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은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상온에서 보관하는 수박과 다른 멜론들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유익한 영양소와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수박을 잘랐다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비닐랩을 사용해 절단면을 단단하게 덮고 수박을 자를 때마다 교체해 주세요. 또 멜론이나 수박을 더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냉장고에 있는 밀폐된 용기에서 일주일까지 저장할 수 있어요. 생강을 얼리면 2개월에서 9개월까지 신선하게 유지하고 품질도 보존할 수 있어요. 미리 갈아서 한 숟가락씩 쓸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뭔가를 빨리 준비해야 하는 바쁜 날에 시간을 절약해 줄 거예요. 상징적인 황금 감자튀김부터 고장난 아이스크림 기계까지 업계가 숨기고 싶어하는 패스트푸드 비밀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치킨 너겟,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맛볼 수 있는 황금빛 바삭한 한입. 심지어 학교 급식 메뉴에도 등장하죠. 치킨 너겟이 실제로 닭고기로만 만들어진 건 아니라면 어떨까요? 연구원들은 알려지지 않은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치킨 너겟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했어요. 예를 들어 한 샘플은 40%, 다른 샘플은 50%의 고기만 함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나머지는요? 지방, 결합 조직, 뼈, 가시 같은 것들이 한입 가득 들어있었어요. 많은 패스트푸드 회사에서 고기를 갈아서 너겟을 만들어요. 그들은 기계적으로 닭고기 부위들을 동그랗게 만들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방법이 더 저렴하고 수익성이 높기 때문일 거예요. 전 세계 수백만 개의 레스토랑에서 치킨 너겟을 메뉴에 추가하고 있어요. 따라서 과학적으로 모든 너겟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연구에서 그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육류가 더 많이 가공될수록 비타민 B6와 B12 같은 좋은 성분이 더 많이 손실돼요. 씁쓸한 진실은 회사들이 혼합 페이스트에 나트륨 같은 물질을 첨가한다는 거예요. 나트륨은 더 나은 풍미를 얻기 위해 첨가돼요. 너겟을 맛있게 만드는 성분 중 하나죠. 우리 몸에는 나트륨이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돼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정크푸드에는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체인점에서는 너겟을 튀김 반죽에 담그고 경화유에 튀겨서 판매합니다. 건강에 대한 청신호는 아니지만 이것이 그들이 황금빛 색조를 잡는 방법이에요. 너겟에 추가 재료를 넣는다면 구운 치킨은 어떨까요? 최근 몇 년 동안 구운 치킨을 더 건강한 옵션으로 강조하는 브랜드가 등장했습니다.
구운 치킨에 대한 연구도 진행됐죠. 여기에도 동일한 접근 방식이 적용돼요.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회사의 치킨 샘플을 채취해서 실험실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들은 이러한 제품에 건강, 천연, 100% 닭가슴살이라는 라벨을 붙여 광고함으로써 대중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실제로는 고기를 더 부드럽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첨가물을 넣어요. 또한 이러한 첨가물은 고기를 더 쉽게 조리하고 냉동 및 운반하고 나중에 수분을 너무 많이 잃지 않고 재가열할 수 있게 해주죠. 이러한 모든 첨가물의 단점은 닭가슴살의 영양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분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특히 3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나트륨입니다. 패스트푸드 샘플에는 집에서 조리한 닭가슴살보다 7배에서 10배 더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었어요. 치즈버거가 먹고 싶지만 스스로 안 돼! 하며 덜 해로운 메뉴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일부 치킨 샌드위치는 중간 사이즈 감자튀김을 곁들인 치즈버거와 나트륨 함량이 같거나 더 높아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인산염 첨가제예요. 이 첨가제는 단백질이 더 많은 물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해줘요. 즉 샌드위치에 흰 살코기에 육즙이 더 많아 보이게 되는 거죠. 성분표에 포스가 포함된 단어는 인산염 첨가물이므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것은 구운 닭고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패스트푸드 제품에 들어있는 설탕과 전분입니다. 확실히 소화하기가 어려운 것들인데요. 옥수수 전분, 설탕, 메가 이런 것들은 구운 닭가슴살에 들어있어요. 심지어 번과 튀김에도 설탕이 들어있죠. 어디를 봐도 설탕이에요. 집에서 조리한 치킨은 탄수화물이 0g입니다. 하지만 연구 샘플에는 설탕이 첨가돼 있었고 닭가슴살의 칼로리 중 최대 10%가 설탕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다른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KFC와 코카콜라 같은 회사에는 비밀 레시피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도 그들의 음식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재료를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조금만 조사하면 많은 것을 해독할 수 있어요. 맥도날드 감자튀김의 비밀을 알고 싶으신가요? 맥도날드 웹사이트에 적혀 있어요. 그들은 튀김 기름에 쇠고기 향을 첨가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요리사와 레스토랑 사이에서 알려진 관행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오리 지방을 향료로 사용하기도 해요. 저는 감자튀김 애호가라 감자튀김에 대한 또 다른 사실을 추가할게요. 안타깝게도 감자튀김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짭니다. 전문가들은 성인이 매일 최대 2300mg의 나트륨을 섭취해야 한다고 제안해요. 그럼 맥도날드 라지 사이즈 감자튀김의 나트륨 수치는요? 최소 400mg입니다. 버거킹의 클래식 감자튀김은 732mg, 파이브가이즈는 962mg으로 나트륨 함량이 훨씬 높아요. 다음번에는 직원들에게 소금을 적게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급한 상황이지만 배가 먹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져 인생이 비참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간단한 간식을 먹기 위해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들어갑니다. 좋아하는 햄버거를 주문해요. 방금 그릴에서 꺼낸 것 같은 모양과 냄새가 나는 햄버거가 나오네요. 아니에요. 그들은 고기를 매우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된 다양한 종류의 그릴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소식을 전해서 죄송하지만 햄버거의 완벽한 그릴 자국은 실제 도구가 아니에요. 공장에서 추가한 거예요. 식당이 얼마나 청결한지 알고 싶으시다면 음료를 직접 가져갈 수 있는 곳에서 탄산음료 기계의 얼음통 아래를 살펴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조사관님. 사건을 해결하셨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기계를 올바르게 청소하지 않으면 더럽고 오염된 얼음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어서요. 제빙기를 청소하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아이스크림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몇몇 아이스크림 기계는 고장난 게 아니라 관리자가 아이스크림 기계를 제대로 청소할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라는 소문도 있죠. 그렇다면 맛있고 신선한 식사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여기에는 2가지 의견이 있는데 둘 모두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 팀은 7시부터 자정 이후에 체인점에서 구운 음식을 주문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많은 전직 직원들은 새벽 4시나 5시에 타키토나 핫도그를 준비했다가 자정 무렵까지 계속 제공한 적이 있다고 해요. 건강에 좋지 않죠.
다른 팀에서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또는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주문해야 가장 신선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말해요.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괜찮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요. 패스트푸드 회사는 마케팅, 디자인, 심리적 트릭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고 주문을 유도해요. 하지만 고객이 매장 안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건 원하지 않죠. 무드 조명, 즉 희미한 램프와 촛불 아래에서 식사를 한다면 천천히 식사를 할 거예요. 패스트푸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체인 레스토랑의 이름처럼 빨리 먹어야 해요. 형광등이 켜져 있고 환한 조명이 가득하죠. 마찬가지로 바닥과 테이블은 반사 표면이 있어 음식이 멋지고 밝게 보여요. 또한 음악은 보통 빠르고 시끌벅적해요. 식당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구매 후 처음 20분을 활용하려고 해요. 음식을 빨리 먹을수록 포만감을 느끼는데 더 오래 걸려요. 과학자들은 위장이 뇌에 이제 배가 불러 하고 알리는데 약 20분이 걸린다고 말해요. 청결한 장소에서 식사하는 것이 좋지만 대부분의 잘못 조리하면 독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음식이 있습니다. 꿀이나 캐슈넛과 같은 일상적인 음식도 특정 조건에서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을 먹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아두세요. 사과를 먹을 때 씨를 씹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씨앗에서 불쾌한 맛이 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은 청산가리 때문이에요. 아직 놀라지 마세요. 씨앗은 보호 망토로 독을 덮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씨앗을 삼켜도 청산가리가 체내로 흡수되진 않아요. 하지만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량의 청산가리를 섭취하더라도 호흡이 빨라지고 더 극단적이고 불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엌에 있는 또 다른 위험은 감자에 숨어 있어요. 새싹과 녹색 반점이 있는 거요. 녹색 부분이나 새싹을 잘라내면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된 겁니다. 글리코 알카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이미 감자 전체에 퍼져 있을 수 있어요. 이 물질은 감자의 일부분을 녹색으로 바꾸는 원인이에요. 그건 신호예요. 이런 종류의 감자를 먹으면 메스꺼움, 두통 및 기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버블티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카사바, 일명 타피오카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카사바는 남미에서 재배되는 뿌리 채소입니다. 케이크와 칩을 만드는데도 자주 사용되죠. 달콤하거나 쓴맛이 날 수 있어요. 뿌리 및 덩이줄기 카사바 품종에는 독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타피오카는 섭취하기 전에 제대로 조리해야 합니다. 잘못 먹거나 날 것으로 먹으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해요. 하지만 올바르게 가공하면 맛있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엘더베리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기나 독감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보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용식물도 조심스럽게 다루고 준비해야 합니다. 덜 익은 베리를 먹으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요. 렉틴과 시안 화합물은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 목록에 있는 다른 어떤 제품보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목록에는 건강에 좋은 제품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쨌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팝콘이에요. 전자레인지 팝콘이 건강에 해롭다는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포장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도 섭취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에 좋지 않은 향료 첨가물도 있습니다. 자, 봉지를 열었을 때 팝콘 냄새가 나는 뜨거운 공기가 코로 들어오는 순간 기억하시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팝콘폐라는 진단명이 있어요. 전자레인지 팝콘에 버터향을 내는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이 진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포장 옵션을 선택하거나 에어 팝콘 기계에 투자하세요. 에어 팝콘은 90칼로리에 불과하고 지방이 1g도 안 됩니다. 야호! 6번은 꿀입니다. 꿀이란 달콤한 액체로 농담이에요. 하지만 천연꿀을 티스푼 이상으로 먹으면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것은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라는 독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꿀은 저온 살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체리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체리를 씹어먹지 않는 한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이 씨에는 푸르스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유독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아키 과일은 어떤가요? 자메이카의 국가 과일이에요. 덜 익은 아키에는 하이포글리신이라는 독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아키 과일을 먹으려면 완전히 익은 상태여야 해요. 즉, 이 과일은 저절로 열려야 합니다. 일단 수확할 준비가 되면 열매가 활짝 열립니다.
독성이 강한 분홍색 과육이나 검은색 씨앗은 피하고 씨앗 근처에 맛있는 크림 같은 과육만 먹으면 됩니다. 이 과일을 잘못 먹으면 자메이카 위장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보거 요리의 흥미로운 점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인생의 마지막 요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생선에는 인간에게 매우 위험한 강력한 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의 생선에는 30명을 해칠 수 있는 독이 있어요. 이 때문에 보거 요리사들은 특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수년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모든 예방 조치와 준비에도 불구하고 보거가 때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식사가 되기도 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시겠어요? 완벽한 간식 캐슈. 캐슈넛은 날 것으로 먹으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캐슈 라벨이 붙은 캐슈넛을 매장에서 구입할 수는 있지만 100% 생캐슈넛은 아닙니다. 캐슈넛은 진열대에 오르기 전에 우르시올이라는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증기로 처리돼요. 캐슈넛 껍질에는 이 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견과류를 날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죠. 이것은 온나무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다릅니다. 날 음식에 대해 말하자면 날 강낭콩도 위험합니다. 강낭콩에는 렉틴이라는 독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독소는 복통 및 기타 소화 관련 문제를 보너스로 줄 수 있죠. 생콩을 4-5개만 삼켜도 이런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어요. 팥에는 식물성 단백질, 필수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팥을 제대로 조리해서 드세요. 이를 위해 말린 팥을 최소 10분 이상 익히세요. 더 짧은 시간 동안 저온에서 끓이면 오히려 독성이 증가할 수 있어요. 날것으로 섭취하면 독성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최소 10분 이상 고온에서 끓여야 해요. 가공되지 않은 아몬드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여러 가지 불쾌한 증상과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황잎도 약간 까다롭습니다. 줄기를 먹을 수 있지만 잎은 씹지 마세요. 대황잎에는 칼슘과 결합하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가 필요한 양의 칼슘을 흡수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버섯. 많은 사람들에게 버섯이 없으면 피자와 파스타는 그다지 맛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버섯이 특히 야생에서 자라는 경우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버섯 2가지를 소개할게요. 죽음의 모자와 파괴의 전사입니다. 스타프루트는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신장이 약하다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스타프루트에 포함된 독소를 걸러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독소가 남아서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너트맥입니다. 고소한 향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서 모든 곳에 넣기 전에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소량의 너트맥은 괜찮고 건강에 좋지만 한 숟가락을 먹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2티스푼만 먹어도 중독됩니다. 참치 통조림은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어요. 가격이 비싸지 않고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며 참치 통조림의 도움으로 맛있는 식사를 빠르게 준비할 수 있죠. 양상추, 빵, 그리고 몇 가지 재료만 있으면 익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3번에서 5번은 어떨까요? 그러면 수은 중독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섭취하는 음식의 양과 종류에 관련이 있습니다. 참치 통조림에는 수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수은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의학 전문가들은 모든 종류의 생선에는 어느 정도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지만 그 수치는 생선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참치 통조림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해산물은 두뇌와 건강에 필수적인 오메가3 및 기타 성분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을 위해 수은 함량이 낮은 해산물을 선택하라고 조언해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오메가3 지방을 최대한 섭취하려면 기름이 아니라 물에 담겨있는 참치 통조림을 선택하세요. 기름으로 포장된 참치 통조림은 기름이 참치의 천연 지방과 섞여요. 캔을 따서 기름을 빼면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도 일부 배출됩니다. 하지만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한겨울에 흐리고 안개가 자욱한 아침을 상상해보세요. 톰은 잠에서 깨어나면서 앞으로의 하루가 약간 긴장됩니다. 그는 미지의 바다로 긴 여정을 떠날 거예요. 선장은 영국을 떠나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집을 떠날 준비를 마치고 짐을 싸는데 아내가 밤새 준비한 비스킷을 가져가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이 비스킷을 확대해 볼게요.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이것은 선상 비스킷이라고 불리며 말 그대로 선원들이 바다에서 긴 항해 중에 먹던 비스킷입니다. 배의 비스킷은 몇 년 동안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 비결은 재료와 굽는 방법에 있습니다. 선원들은 출항할 때 육지에 다시 발을 딛지 않고 얼마나 오래 항해할지 몰랐어요. 따라서 음식의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죠. 그렇지 않으면 극심한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빵사들은 이 간단한 비스킷을 생각해냈습니다. 반죽은 주로 소금, 밀가루, 약간의 물의 3가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반죽이 최대한 뻣뻣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 다음 제빵사는 반죽을 매우 낮은 온도에서 몇 시간 동안 오븐에 넣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굽는 이유는 비스킷의 수분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숙련된 요리사가 아니더라도 습기가 식품 보존의 적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습기는 음식에 곰팡이가 피게 하고 벌레와 다른 동물을 끌어들입니다. 게다가 배는 이미 매우 습한 환경이죠. 따라서 비스킷은 이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어요. 배의 비스킷은 6, 7, 8년 동안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비스킷에 보이는 작은 구멍은 조리 과정에서 수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돼요. 톰처럼 평범한 체형의 선원은 하루에 6개에서 8개의 비스킷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비스킷은 영양가가 매우 높았고 배고픔을 달래줬어요. 일종의 생존식품이었습니다. 아주 즐겁거나 맛있거나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제공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기본에 충실했죠. 18세기의 삶이 어땠는지 아세요? 뉴욕과 같은 도시를 생각해보면 그곳에 사는 인구는 약 18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비해 오늘날 뉴욕에는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당시에는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길에 편의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직접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이때 휴대용 수프가 유용합니다. 고기와 채소가 끓는 냄비를 상상하셨다면 유감스럽게도 틀린 생각이에요. 휴대용 수프는 단단하고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휴대용 수프는 기본적으로 고기로 만든 매우 응축된 물질인 고형화된 국물의 일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편리하고 가볍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죠. 하지만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휴대용 수프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고기는 소고기 사태와 같이 콜라겐이 많은 고기예요. 그리고 그 비결은 천천히 조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눈을 떼선 안 돼요. 끓으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죠. 고기를 요리하는 동안 냄비의 물에서 맛이 방출되고 몇 시간 후에 쇠고기를 꺼내도 안전합니다. 남은 물에는 영양분과 지방이 풍부할 거예요. 그리고 약 18시간에서 24시간 동안 물을 졸이면 젤라틴과 같은 영양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식으면 일종의 정제로 변해요. 이 모든 변화 과정을 지켜보는 건 꽤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 검은색 정제는 정말 포만감을 줘요. 먹으려면 뜨거운 물을 찾아서 그 안에 고기 알약을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응축된 영양소가 모두 방출되어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 식사가 완성되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햄버거가 햄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왜 햄버거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햄버거가 처음 발명된 도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독일의 함부르크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햄버거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케첩도 사용하지 않았죠.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토마토 케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다른 종류의 케첩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18세기에는 버섯 케첩을 먹었습니다. 참고로 일부 사전에서 케첩을 찾아보면 버섯으로 만든 소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토마토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은 걸까요? 어쨌든 이 소스를 만들기 위해 모든 종류의 버섯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화려하게 한다 싶으면 표고버섯도 가능해요. 버섯들을 부수고 요리하고 믹스에 향신료를 많이 추가하는 거예요. 정향, 육두구, 생강, 후추 등 입맛에 맞는 모든 향신료를 넣으세요.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곁들여 먹었는지 궁금하시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기입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스테이크 위에 버섯 케첩을 부어 먹었어요. 그레이비 소스 같은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침이 고이셨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여전히 버섯 케첩을 찾을 수 있어요. 북미에서만 잊혀졌을 뿐이죠. 멋지지 않나요? 과거의 사람들은 몸이 좋지 않을 때 뭘 먹었을까요? 오늘날 제가 특히 좋아하는 음식 컨셉이 있는데 바로 미로 음식입니다. 기분이 우울하고 슬플 때 먹는 음식이요. 하지만 몸이 아픈 날에는 뭘 먹을까요? 따뜻한 수프나 영양가 있고 담백한 음식이 바로 떠오르죠? 우리 선조들은 포셋이라는 걸 마셨어요. 포셋은 에그노그에 과자를 넣은 음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음료의 제조법은 15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이 음료는 셰익스피어가 맥베스에서 독약으로 사용했을 정도로 믿을 만한 치료제로 여겨졌어요. 간단한 퀴즈를 하나 더 풀어볼까요? 증거는 푸딩 속에 있다는 말이 왜 있을까요? 이 유명한 표현은 직접 경험해봐야만 어떤 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1600년대에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푸딩은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달콤한 디저트가 아니에요. 오히려 파이처럼 짭짤한 맛이 나는 요리입니다. 영국인은 거의 모든 것을 파이로 만드는데 능숙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사과 파이부터 호박 파이, 치킨 팥 파이까지요. 18세기에는 비프 스테이크 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엄청나게 인기 있는 요리였지만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 요리를 만드는 습관을 잃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스테이크와 키드니 푸딩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감자, 당근, 진한 그레이비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요리의 껍질을 벗긴 버전을 먹었죠. 기본적으로 풍미가 풍부한 고기로 만들어졌어요.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다면 아보카도를 토스트에 얹어 먹거나 진한 시리얼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어요. 베트남에 있다면 따뜻한 국물 수프나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영국이나 미국에서 아침 식사를 한다면 이런 음식이 나올 거예요. 이건 우리가 베이컨과 달걀로 알고 있는 것의 구식 버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콜롭스 앤 에그라고 불렸다는 점만 빼면요. 당시 가장 유명한 요리책에 나오는 전통적인 한나 글라스 레시피에 따르면 달걀은 튀기거나 삶지 않았습니다. 데친 거죠. 그리고 베이컨은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먹는 것만큼 가공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토스트를 살짝 얹어 먹으면 완성입니다. 긴 하루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음식이죠. 이 생명체는 약 10억 년 전에 우리 행성에 처음 나타났어요. 습한 환경에서 번성했고 거의 모든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여러분의 지하실에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곰팡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미 짐작하셨을 거예요. 공기를 통해 움직이는 작은 입자들을 통해 퍼지는 균류의 일종이에요. 비록 훨씬 작지만 이 포자들은 식물의 씨앗과 같아요. 가끔 옷이나 동물의 털에 매달려 눈에 띄지 않고 먼 거리를 여행하죠. 심지어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충분한 물, 먹이, 산소가 있는 곳에 정착하게 되면 성장하기 시작해요. 곰팡이는 색이 다양한데 각각의 색은 특정한 종류의 곰팡이를 나타내요. 여러분은 보통 야외에서 빨간색이나 주황색 곰팡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분홍색 종류는 샴푸와 비누 잔여물이 남아있는 욕실에 상주하는 걸 좋아해요. 검은색과 녹색 곰팡이는 집에서 만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종류예요. 광합성을 하는 식물과 달리 곰팡이는 소화할 수 있는 물질에서 자라나요. 아주 작은 곰팡이 포자 하나도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강력해요. 하지만 세상에는 10만 가지 이상의 다양한 종류의 곰팡이가 있고 모두가 위험한 건 아니에요. 방금 샌드위치에 뭔가 초록색인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일부만 감염됐으니까 그냥 잘라내도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작은 녹색 반점들은 표면에 있고 육안으로 그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빵 안에 더 많은 게 숨겨져 있어요. 한 발 늦어서 밝은 녹색 곰팡이 조각을 먹었다면 항균 비누로 혀를 문지르려고 화장실로 달려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은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곰팡이를 먹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빵, 과일, 그리고 야채와 같은 부드러운 다공성 식품에 쉽게 자라요. 그래서 강한 면역 체계를 갖고 있는 한 약간 섭취하는 건 괜찮아요. 보통 다른 음식처럼 소화할 거예요.
먹고 나서 속이 안 좋다면 그건 몸 안에 해로운 물질이 퍼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곰팡이의 이상한 맛이 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빵에서 곰팡이를 발견했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건강을 위태롭게 하지 말고 빵 전체를 버리는 거예요. 곰팡이는 고기, 가금류, 캐서롤, 곡물, 파스타, 코티지와 크림치즈, 요거트, 사워크림과 같은 남은 음식에 자리 잡는 걸 좋아해요. 부드러운 음식에 침투하기 쉬워서 딸기, 오이, 복숭아, 토마토와 같은 과일과 채소도 좋아해요. 곰팡이가 달고 설탕이 많이 든 음식에서도 번성하기 때문에 잼과 젤리도 또 다른 쉬운 표적이에요. 곰팡이가 여러분의 점심을 늘 망치는 나쁜 녀석은 아니에요. 고르곤졸라, 로크포르, 그리고 블루와 같은 블루치즈류의 절묘한 맛에 감사해야 해요. 까망베르와 브리치즈는 표면에 흰 곰팡이가 없다면 그렇게 맛있진 않을 거예요. 치즈는 99.99%가 우유이며 만드는 사람은 종류에 따라 치즈의 내부 또는 외부에 곰팡이를 키워요. 하지만 체다, 파마산, 스위스 치즈처럼 곰팡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치즈를 발견하게 되면 맛을 내기 위해 치즈에 첨가된 곰팡이가 산소와 접촉해 지방과 단백질을 통제할 수 없이 재생산하고 분해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곰팡이를 건드리지 말고 칼로 조심스럽게 곰팡이 핀 부분을 잘라내야 해요. 치즈의 나머지는 아직 먹기 괜찮아요. 콩을 발효시키지 않고 간장을 만드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특정한 종류의 곰팡이들 덕분에 일어나요. 살라미 팬들은 곰팡이가 고기에 주는 독특한 맛과 빨리 마르지 않게 방지해주는 것에 고마워해야 해요. 곰팡이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어요. 1928년 스코틀랜드 연구원 알렉산더 플레밍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잘 알려진 페니실린을 자연적으로 생산해내는 페니실린 곰팡이는 의학의 진정한 돌파구를 이루는 걸 도왔어요. 훌륭한 걸음으로 어떤 종류의 곰팡이는 정원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어요. 몇몇 정원 가꾸기 밴들은 퇴비로 사용할 부엽토를 기르는데 수년을 보내요. 그게 토양의 질을 높여준다고 믿고 있죠. 곰팡이가 점심 식사를 차지하는 걸 막기 위해 음식을 랩으로 덮어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부패하기 쉬운 남은 음식을 캔에 보관하지 마세요. 대신 밀폐된 용기에 넣으세요. 냉장고에 보관한 걸 기록하세요. 남은 음식은 3, 4일 이상 있으면 안 돼요. 냉장고를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신선하고 깨끗한 행주, 수건, 스펀지, 수세미만 쓰세요.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걸 알아차렸다면 곰팡이가 부엌에 자리 잡으려 한다는 뜻이고 계획은 여러분의 음식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곰팡이가 집안의 축축한 곳에 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에 당장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드러날 수 있어요. 곰팡이가 자라면서 포자와 조각들이 집안의 공기에 자극 물질을 생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민감한지에 따라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도 있죠. 그리고 곰팡이가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집의 재료들을 부수고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더 많은 먼지와 다른 입자들이 있을 거예요. 집에 있는 나쁜 곰팡이를 제거하려고 할 때 실수로 보호장치 없이 만질 수도 있어요. 목숨을 앗아가진 않겠지만 손에 묻지 않게 하세요. 우선 항균 비누로 손을 잘 씻으세요. 손가락과 손등 사이를 철저하게 씻고 손톱 밑을 문질러 주세요. 몇몇 포자에 닿지 않으면 이쑤시개를 사용하세요. 그러고 나서 손을 강력한 살균제로 씻으세요. 마지막 단계는 흐르는 물에 액체 비누로 손을 씻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손가락 사이와 손톱 아랫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손이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얼굴에 손대지 마세요. 실수로 포자를 들이마시긴 싫잖아요. 곰팡이와 접촉했을 때 입었던 옷도 벗어서 바로 세탁해야 해요. 집에서 곰팡이를 막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 비열한 침입자에게 저항할 수 있어요. 집을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곳을 찾으세요. 지하실에 홍수가 났을 수도 있고 천장에 물 얼룩일 수도 있고 또는 항상 결로로 덮여있는 창문일 수 있어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집안에 적절한 환기장치를 설치하세요. 에어컨과 제습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요리를 하거나 샤워를 하는 동안 습기를 외부로 보내기 위해 창문을 여세요. 지붕 홈통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수리하세요.
습도계를 사서 내부의 습도를 감시하세요. 이상적으로 30에서 60% 사이여야 해요. 옷을 곰팡이와 함께 입고 싶지 않다면 항상 세탁기에서 젖은 옷을 꺼내세요. 최선의 방법은 바깥에 신선한 공기에 말려 걸어두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옷장에 넣으세요. 거의 열지 않는 서랍과 옷장을 자주 비우고 환기시키세요. 샤워를 한 후에는 절대 욕실 바닥과 벽을 젖은 채로 두지 마세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집을 청소하세요. 그러면 더러운 곰팡이에겐 희망이 없을 거예요. 집에 있는 식물의 축축한 흙은 모든 곰팡이의 꿈이에요. 그걸 막기 위해 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식물이 사는 방에 신선한 공기가 순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식물에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하는 걸 본다면 2 테이블스푼의 백식초와 약간의 물을 분무기에 섞고 그 혼합물을 식물에 뿌려주세요. 베이킹소다 1 테이블스푼으로 같은 걸 할 수도 있어요. 표백제가 곰팡이를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는 속설이 있죠? 사실 눈에 보이는 부분만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에요. 하지만 포자는 살아남아 계속 퍼질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에 따라 직장에서 곰팡이를 만날 수도 있어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 농장, 심지어 서점과 도서관도 위험 지역에 있어요. 종이에는 셀룰로스가 함유되어 있는데 어떤 곰팡이들에겐 완벽한 음식 공급원이죠. 수년간 습한 방에 보관되어 온 오래된 책들에는 수백만 개의 곰팡이 포자가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고 일어난 후에 몸의 기운을 깨우기 위한 자신만의 아침 루틴이 있을 겁니다. 운동과 샤워 외에도 굶주린 배에 넣는 첫 번째 음식은 나머지 하루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공복에 먹으면 좋지 않은지 아는 게 중요해요. 적어도 바나나가 있네요. 이 과일이 게으른 아침 식사에 아주 좋은 선택일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아무리 신선하고 건강한 바나나라도 만약 잘못된 시간에 먹는다면 생 바나나는 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과일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소화에 지장을 줄 수 있거든요. 또한 어떤 경우에는 혈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나나를 끊을 수 없다면 오트밀과 섞어보세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위산에 의해 생기는 자극을 막아주는 위 내벽을 만들어주거든요. 이른 아침 식사에 바나나를 드시려면 오트밀죽, 땅콩버터, 말린 과일 또는 견과류가 잘 어울릴 거예요. 아침 식사로 가꾼 바삭바삭한 크루아상보다 더 완벽한 게 있을까요? 사실 많죠. 케이크, 페이스트리, 피자, 다양한 빵에는 보통 공복에 먹으면 미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효모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빵들은 위에 가스가 차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침에 제일 먼저 먹기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하얀 빵을 통곡물 사워도 빵으로 대체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 빵은 자고 일어난 후 바로 먹기 가장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이 빵에는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균형 잡힌 식단에도 좋고 위장의 박테리아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신선한 시트러스 주스 한 잔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법한 근사한 아침 식사에 잘 어울리는 요소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뱃속은 이 주스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과일 스무디와 주스에는 잠에서 덜 깬 췌장과 간에 충격과 부담을 줄 수 있는 과당이 너무 풍부하거든요. 시트러스 주스는 하루 중 언제라도 먹기 좋긴 하지만 이런 과일은 아침에 다른 음식을 먹은 후에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높은 함량의 과당과 섬유질은 낮 동안 우리의 신진대사를 더 느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배에서 허리케인을 일어나는 걸 막고 싶다면 하루에 2개 이상의 오렌지를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만약 과일이 없는 아침을 상상할 수 없다면 파파야나 수박을 드세요. 이 과일들은 우리 몸의 독소를 씻어내는 데 도움을 주고 하루 동안 우리의 기분을 더 가볍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신선한 샐러드는 대부분의 경우 매우 좋은 음식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빈속에 생야채를 먹는 것은 삼가라고 조언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한 후에 우리의 위장은 거친 섬유질을 소화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고통과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다면 샐러드는 나중에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의 유행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아마 대부분의 다양한 버전을 보셨을 겁니다. 블로거들은 레몬즙과 치아씨드에서부터 베이킹 소다까지 모든 종류의 재료와 물을 섞어 마시라고 하죠.
물론 이 마법의 물약들은 각각 별도의 연구와 과학적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침에 깨끗하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이 배변 활동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하루를 준비하는 데 훌륭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반면에 만약 공복 상태의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면 점막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소화계를 더 느리게 만들거나 어떤 경우에는 불편함과 배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 커피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만약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빈속에 커피를 드시지 마세요. 이 경우에는 커피가 소화기 계통의 해로운 염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이는 위염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는 우리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높여줍니다. 이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 균형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따로 애를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잠에서 깨어나 1시간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무언가를 드셔야 해요. 아주 작은 빵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만약 아침 식사로 그래놀라에 요거트나 다른 발효유 제품을 자주 드신다면 그 전에 안전한 것을 먼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적으로는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유제품은 위에 있는 유익균을 파괴하고 유익균이 해야 하는 일의 반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장사항은 치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소화기관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페타치즈나 리코타 치즈를 드세요. 이 좋은 지방은 아침에 딱 좋습니다. 염소치즈도 좋은 생각입니다. 염소치즈는 일반적인 치즈보다 부드럽고 톡 쏘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과 미네랄이 약간 더 많고 유당도 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으로 초콜릿이나 단백질 바를 먹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공된 설탕은 최악의 아침 식사 중에서도 최고입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식과 음료는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는 피하셔야 해요. 하지만 황급히 초콜릿을 완전히 끊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초콜릿은 아침에 우울함을 쫓고 하루 종일 우리의 기분을 북돋아줄 수 있거든요. 초콜릿은 좋은 기분을 책임지는 호르몬의 생산을 자극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 후에 먹는 적당한 양의 고품질 초콜릿은 건강에 이로울 수 있고 이를 시작할 준비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화이트 초콜릿은 카페인이 없는 반면 진한 초콜릿에는 카페인이 더 많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싶다면 70%의 다크 초콜릿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정신을 맑게 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칼슘, 구리, 칼륨, 항산화 물질, 마그네슘 등 유용한 성분들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고추를 넣은 칠리는 맛있을 수도 있지만 아침 식사로 최고의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복에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연약한 위벽에 자극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위장이 달가워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만약 하루 종일 성나 있는 위 때문에 고통받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면 칠리는 저녁 식사로 미뤄두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의 모든 음식이 나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안전하고 건강한 아침 식사 메뉴를 준비했어요. 예를 들면 견과류가 있어요. 이 작은 발전소에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견과류를 먼저 먹는 건 영양 섭취에 아주 좋을 거예요. 또한 견과류는 하루 동안의 에너지를 올려주고 과식하는 습관과의 싸움에 도움을 줄 겁니다. 그리고 견과류 섭취는 위의 pH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견과류에는 지방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은 하루에 한 움큼, 약 2큰술 정도만 먹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견과류를 훨씬 더 유익하고 소화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밤새 물에 불리는 게 좋다고도 합니다. 또한 대추, 건포도, 그리고 다른 말린 과일과 베리류도 같은 원리의 효과가 있을 거예요. 만약 체중과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달걀은 완벽한 아침 식사입니다. 달걀은 무겁지 않은 포만감을 주고 하루 동안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죠. 아침 식사 전에 곡물 씨눈 몇 큰술만 먹어도 몸에 다량의 비타민과 엽산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요.
이 슈퍼푸드에는 소화기관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식이섬유가 들어. 토요일 날 보자. 전화를 끊자. 올해 마지막 가족 전체 모임까지 이틀 남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쇼핑 목록이 준비되었으니 동네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으로 향해요. 여러분은 목록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따라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최대한 빨리 집어듭니다. 카트에는 과일, 야채, 유제품, 고기, 생선, 빵이 가득해요. 잘했어요. 1시간 후 여러분은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자랑스럽게 쇼핑백을 건네줍니다. 할머니는 물건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점점 눈살을 더 찌푸리시네요. 실은 여러분이 고른 생선과 고기는 전혀 신선하지 않았고 그 바나나와 야채들도 토요일까지는 못 버틸 겁니다. 할머니가 이 곤란한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시네요. 허기진 상태로 쇼핑하지 않기 위해 간식을 챙겨 먹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물건은 사지 않겠죠? 그러고 나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구입하기 위해 차에 오릅니다. 현명한 쇼핑이란 신선하고 건강한 모든 걸 찾을 수 있는 매장 주변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과일, 채소, 유제품, 고기, 그리고 생선을요. 보통 중앙 통로는 정크푸드 예약 자리예요. 그래서 그걸 모두 건너뛰기로 결심하죠. 여러분의 첫 번째 정거장은 농산물 코너입니다. 할머니는 여러분에게 여기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전에 도착해서 다행입니다. 대부분의 식료품점은 문을 막 열었을 때나 저녁 늦게 문을 닫기 전에 신선한 농산물이 들어와요. 포장된 토마토를 집으려는데 할머니가 말리시네요. 미리 포장된 과일과 채소는 대부분 더 비쌉니다. 게다가 각각의 물건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죠. 잘 익은 토마토는 익지 않은 토마토보다 무게가 2배나 나갈 수 있어요. 매끄럽고 탱탱한 껍질이 있고 토마토 특유의 향이 나야 합니다. 안 돼요. 그 불쌍하게 먹는 건 카트에 넣지 마세요. 농산물에 있는 멍은 박테리아에게는 완벽한 번식지예요. 흠이나 말랑한 부분이 없는 단단한 오일을 찾아보세요. 가장 좋은 건 짙은 녹색이에요. 만약 노란 반점이 보인다면 너무 익어서 맛이 이상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피망도 마찬가지예요. 얼룩이 없는 강렬한 색이어야 해요. 이제 뒤집어서 볼록한 부분을 세어보세요. 볼록한 부분이 4개면 씨가 적고 맛이 좋다는 뜻이고 2개에서 3개면 맛이 쓸 거예요. 신선한 피망의 줄기는 항상 푸르고 단단하고 아삭아삭합니다. 당장 싹이 난 이 감자를 카트에서 꺼내세요. 주름진 껍질, 물렁하고 어두운 반점 또는 상처가 없는 단단하고 부드러운 것들로 골라야 합니다. 구멍이나 갈색 끝이 없는 녹색 상추만 따세요. 녹색의 색조가 밝을수록 더 좋아요. 과일과 베리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할머니는 잘 익은 수박의 줄기는 마른 갈색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어두운 노란색은 달달해질 정도로 오랫동안 땅바닥에 쉬고 있었음에 틀림없어요. 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 껍질이 있는 것들은 딸 때 충분히 햇빛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 달콤해요. 그 바나나를 집에 갖고 가기 전에 다발 줄기를 확인하세요. 줄기는 갈색이 되어가고 있을 게 아니라 녹색에서 연한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한 개씩 떨어져 있는 바나나는 바로 먹고 싶을 때만 집어가세요. 다발로 있을 때 오래 갑니다. 망고를 색깔로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대신 부드럽게 주물러 보세요. 잘 익은 망고는 살짝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줄기 끝에 과일 향도 날 거고요. 작은 과일이 보통 더 달지만 딸기에는 그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류들이 다른 크기로 나오기 때문에 더 큰 것들도 맛있을 수 있어요. 한 번 따면 더 이상 익지 않으니 신선한 녹색 잎이 있는 밝은 빨간 열매를 고르세요. 딸기를 오래전에 땄으면 마르고 시들해 보일 겁니다. 그 레몬에는 과즙이 많지 않을 거예요. 창백하다는 건 오래된 거란 뜻이죠. 이 탱탱하고 흠 하나 없는 매끈하고 얇은 껍질을 가진 레몬이 훨씬 나을 거예요. 게다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데 그것도 좋은 징조죠. 큰 행사를 위해 쇼핑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농산물을 살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신선하고 유기농이면 저절로 오래 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항상 제철인 과일과 채소를 선택하세요.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을 겁니다. 다음은 꿀이에요. 항아리 밑에 결정체가 있어서 좀 이상해 보이네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게 신선하다는 표시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꿀이 결정화되는 게 정상이에요. 또 불투명해 보이는 것도 좋은 표시입니다.
그게 더 자연적이고 건강하며 영양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목록을 확인하다가 아직 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장 좋은 선택은 통밀 종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집어들고 라벨을 연구합니다. 통밀로 만들어짐은 안 돼요. 통밀가루라고 쓰여 있는 이게 좋아요. 재료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발음할 수 없는 첨가물이 있다면 빵에 들어있는 게 달갑지 않을 겁니다. 인공적인 향, 색, 방부제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방금 고른 빵을 가볍게 눌러봅니다. 됐어요. 바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간다는 건 품질이 좋다는 거예요. 만약 손가락 자국이 있는 게 보인다면 이전에 냉동되어 있었거나 굽는 과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통조림 코너로 이동하려는데 할머니가 한마디 거드시네요. 할머니는 통조림에 많은 양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확신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할머니에게 최소한 라벨은 연구해보라고 설득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소금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통조림을 골라야 해요. 물이나 그 자체 즙에 담겨있는 게 인공적인 성분이 적기 때문에 가장 건강에 좋아요. 올리브유 당금 통조림을 발견했어요. 포장이 완벽하게 닫혀 있으니 다 괜찮네요. 여러분은 녹슨 통조림은 절대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기와 유제품만 빼고 필요한 건 다 챙긴 것 같네요. 이것들은 항상 마지막에 집어야 하는 거 아시죠? 냉장 상태가 아닌 채로 쇼핑이 너무 길어지면 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몰라 생고기 육즙으로부터 과일을 보호하기 위해 쇼핑카트에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붉은 고기는 어두운 색이어야 해요. 보라색, 빨간색, 갈색은 다 괜찮아요. 돼지고기는 약간 분홍빛이 도는 색조여야 합니다. 냄새가 좋아야 해요. 속 쏘는 듯한 냄새는 절대 안 돼요. 섬유질이 많아 보이면 질기고 풍미가 강한 고기일 거예요. 소고기 안심은 굉장히 부드러워서 알갱이가 없을 겁니다. 근육 전체에 있는 흰 지방 얼룩과 줄무늬는 즙이 많고 부드럽다는 또 다른 신호죠. 바로 고기를 요리할 계획이 없다면 가장 최근 날짜가 있는 걸 고르세요. 그 날짜 이후에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그 전에 먹는 게 가장 맛있답니다. 포장 안에 더러운 자국은 경고 신호입니다. 누군가가 더러운 손으로 만진 게 틀림없어요. 구매하려는 닭고기의 껍질은 노랗거나 옅은 갈색이 아니라 살보다 더 창백해야 해요. 가장자리는 말라 보이면 안 됩니다. 절단 부위는 매끄럽고 균일한 크기여야 해요. 잘 절단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점심에 작은 관절과 뼈가 있을 수 있어요. 용기에 2일 이상 보관된 닭은 카트가 아닌 선반에 보관되어 있는 게 좋아요. 할머니가 물고기를 집어들어 눈을 노려보시네요. 할머니는 좋은 생선은 튀어나온 채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를 가졌다고 설명하십니다. 신선한 생선의 껍질은 끈적거리거나 칙칙하지 않고 부드러워야 해요. 살코기를 눌러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손자국이 있다면 그건 좋지 않아요. 오늘의 종점, 유제품입니다. 여러분은 유통기한이 가장 긴 걸 찾기 위해 선반 뒤로 손을 뻗어요. 냉동식품, 포장식품, 계란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죠. 진열대 담당자는 오래된 아이템 뒤에 새로운 아이템을 넣어요. 할머니는 저온 살균된 우유를 선택하라고 추천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카트에는 미가공품은 없을 거예요. 우유가 저온 살균 과정을 거치면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와 싸우기 위해 가열되죠. 제품의 영양가가 떨어지진 않으니 그건 걱정 마세요. 최고의 요구르트를 고를 때 라벨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거기에 글자가 더 많을수록 더 좋아요. 3가지 기본 요소만 있어도 효과가 있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는 방부제나 설탕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활동적인 유산균이 재료 목록에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치즈 사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근데 이건 말고요. 리코타, 크림치즈, 염소치즈 또는 조각난 치즈와 같은 부드러운 종류에는 곰팡이가 없어야 합니다. 곰팡이가 쉽게 침투할 수 있어요. 딱딱한 치즈에는 곰팡이가 피어도 괜찮습니다. 주변 부분을 조심스럽게 잘라 먹으면 돼요. 와, 쇼핑이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요리할 시간이에요. 냉장고에 있는 야채통을 뒤지고 계시는군요. 아, 찾았다. 먹지 않은 과일과 채소 속에서 월요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던 식단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일주일 전 가게에서 산 아스파라거스예요. 점점 썩고 있습니다. 네.
자, 동기부여를 도와드릴게요. 아스파라거스에는 항산화제라는 멋진 물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포함해 해로운 모든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려고 항상 신경 쓰는 편이라면 아스파라거스를 드셔야 합니다. 약 94%가 물이고 한 컵에 32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몸은 아스파라거스를 천천히 소화시키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지 않아도 식사 사이에 계속 포만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에 감자칩이나 쿠키를 먹을 일이 없어지겠죠. 와, 빙고! 만약 여러분께서도 저처럼 계절성 독감과 감기에 지치셨다면 당근을 드셔보세요. 우리의 면역체계에 꼭 필요한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거든요. 이 새로운 당근 식단으로 시력이 완벽해져서 안경을 벗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미신입니다. 시력을 향상시켜주지는 못하지만 당근 속의 황산화 성분은 해로운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만약 몇 주 동안 하루에 10개 이상의 당근을 먹는다면 피부가 주황색으로 변하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윌리 원카의 팬이라면 옴파롬파를 떠올려보세요. 파스타가 길티 플레저라고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먼저 파스타에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포만감을 오래가게 해줍니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대신 소스를 제대로 고르세요. 소스에 마요네즈는 넣지 마시고 통곡물 파스타를 드세요. 죄책감 없이 손을 뻗을 수 있는 정크푸드는 또 있습니다. 팝콘은 섬유질로 가득 차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장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화도 잘 되겠죠? 하지만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자주 먹는 이 음식은 군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놀라울 정도로 칼로리가 낮거든요. 버터를 바르기 전이라면요. 더욱 충격적인 건 팝콘이 스트레스에도 좋다는 거예요. 네,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싶게 만드는 스트레스는 심지어 세포 수준까지에도 큰 해를 끼칠 수 있어요. 항산화제는 그 손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을 위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팝콘에 소금과 버터를 너무 많이 넣지는 마세요. 조금 싱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기쁜 소식입니다. M&M은 건강에 가장 좋은 달콤한 음식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M&M의 파란색 염료는 꽤나 마법 같다고 하네요. 몇몇 연구자들은 이 파란색 염료가 척추 부상 후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척추 부상은 피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요. 땅콩버터 샌드위치는 어떨까요? 좋은 소식이에요. 땅콩버터 2스푼에는 우리의 혈관을 막는 나쁜 지방인 포화지방 3g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인 불포화지방 12g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예로 올리브 오일도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더 건강하게 드시고 싶다면 무염 땅콩버터를 통곡물 빵에 발라 드세요. 일반 버터는 나쁜 지방이 가득하지만 우리 몸이 비타민 A, D, E, K를 더 잘 흡수하게 돕기도 합니다. 만약 살찌는 게 걱정되신다면 휘핑버터를 드세요. 안에 공기가 들었기 때문에 칼로리가 적습니다. 어떤 케첩이든 보통 토마토의 좋은 성분 대부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심장이 좋아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마법의 항산화제 말이에요. 가능하다면 유기농 케첩을 드세요. 유기농 케첩에는 더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있고 신선한 진짜 토마토로 만들어집니다. 적어도 스페인에서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렇다고 해요. 스페인은 세계의 선도적인 토마토 생산국 중 하나이니 분명 제대로 알고 있을 거예요. 고구마는 달콤하지만 그럼에도 칼로리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철, 구리, 칼륨과 같이 몸에 좋은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몸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생산하게 도와주는 비타민 B6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 A 권장량의 120%를 매일 섭취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의 면역 체계가 항상 원하는 바로 그 성분이죠. 또한 비타민 A는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안색을 개선해줍니다. 박테리아와 음식은 보통 섞이면 좋지 않습니다. 네, 보통 냉장고에 채소를 썩게 만드는 녀석들이죠. 하지만 사우어크라우트와 박테리아는 완벽한 짝입니다. 사실 우리는 건강한 소화를 위해 박테리아가 필요합니다. 단 적절한 종류여야 하죠. 사우어크라우트는 몸에 나쁜 박테리아를 장에서 쫓아내고 소화기가 더 잘 작동하게 도와줍니다. 쌀을 드실 거라면 현미를 드세요. 흰쌀은 가공되면 껍질이 벗겨지고 다듬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비타민 B의 최대 80%가 의도치 않게 제거된다는 거예요. 다른 비타민은 완전히 제거되고요. 게다가 현미밥에는 섬유질이 더 많아서 건강이 좋아지고 포만감을 더 유지시켜줍니다. 멀미나 메스꺼움을 느끼신다고요? 생강을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상한 팁도 있어요. 생강은 체취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줍니다. 먼저 생강은 체온을 올리고 땀을 흘리게 합니다. 몸속의 고약한 독소가 이 땀을 통해 몸에서 빠져나가고 동시에 불쾌한 냄새도 사라져요. 그리고 생강은 천연 항생제이자 항산화제입니다. 평범한 물은 잠깐 놓으시고 코코넛 워터를 마셔보세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수분을 보충하고 몇 가지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코코넛 워터는 특히 몸의 신경과 근육계에 필수적인 미네랄을 훌륭하게 공급해줍니다. 심지어 많은 전문가들이 설탕이 든 스포츠 음료보다 훨씬 더 나은 대안으로 코코넛 워터를 추천한답니다. 정어리는 영양분이 가득하고 심지어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줍니다.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칼로리는 낮아요.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근육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몸을 키우고 싶거나 몸매를 유지하고 싶다면 정어리를 드세요.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작은 물고기는 멸치입니다. 멸치는 큰 물고기 못지않게 단백질, 칼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다음엔 멸치 피자를 시켜봐야겠어요. 유당불내증이지만 우유의 효능을 누리고 싶다면 케피르를 드셔보세요. 이 발효유에는 유당불내증 문제를 해결하거나 줄여주는 박테리아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홍차나 커피를 몇 주 동안 루이보스로 대체해보세요. 루이보스는 홍차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식물인데요.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이 차는 심장 및 신장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몸이 카페인을 받지 않는다면 좋은 대안이 될 거예요. 루이보스 차에는 카페인이 없거든요. 게다가 0칼로리니까 만약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다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만약 가금육의 다리나 날개를 피하는 편이시라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물론 지방이 적은 부위는 건강에 좋아요. 논쟁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다리나 날개 부위에는 지방과 단백질의 소화를 자극해주는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리 부위의 고기에는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고 소화에 필수적인 타우린이 가득 차 있고요. 귀리에는 비타민이 종류별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에도 필수적이에요. 귀리에는 우리를 활기차고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섬유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곡물보다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트밀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아침 식사 중 하나입니다.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기까지 하죠. 코코넛 오일은 나쁜 포화 지방을 함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몸무게나 에너지 수준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지방이에요. 또한 코코넛 오일은 몸이 지방을 태우는 것을 도와주고 두뇌에 빠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머리카락과 피부에 좋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얼굴에 코코넛 오일을 바르거나 머리카락 뿌리부터 끝까지 마사지를 해보세요. 아주 촉촉해질 거예요.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면 맛있게 살을 빼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매운 소스를 사용해보세요. 좋아하는 맛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욕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두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때문인데요. 이 화합물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의 수준을 높여주면서 우리 몸의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의 수준을 낮춰줍니다. 2배로 맵게요. 쿠민이나 강황과 같은 향신료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건강에 좋습니다. 강황에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들었고 항염증제 역할도 합니다. 쿠민도 나쁜 박테리아와 잘 싸우며 심장 건강에 아주 좋아요. 배가 고파지네요. 그럼 냉장고 정리 잘하세요. 전 점심 먹으러 갈게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단음절로 웅얼거렸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의 새 연구에 따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언어의 주된 목적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원들은 구어보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먼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고 있어요. 이것을 시험해보기 위해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제스처 맞추기 놀이와 비슷한 의사소통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하라고 했어요. 웅얼거리는 건 허용되지 않았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과학자들은 많은 몸짓들이 분명 보편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발성보다 서로를 더 쉽게 이해했어요. 제가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언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영어 알파벳의 마지막으로 추가된 글자가 Z가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사실은 J였어요. I와 J가 나란히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같은 글자에서 시작됐거든요. J는 I를 더 예쁘게 쓰는 방법이었을 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J에 음소가 생겼고 자체적으로 별개의 문자가 됐어요. 벌은 매혹적인 생물이에요. 인간들에게 아주 중요하죠. 우선 벌의 맛있는 꿀 때문이에요. 하지만 벌들은 최고의 수분 매개자이기도 해요. 우리는 식량 공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벌의 침을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은 위협을 느낄 때만 쏜답니다. 최악인 점은 벌은 여러분을 쏜 후에 절대 생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곤충들은 여러분의 피부에서 침을 빼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침은 벌의 소화관, 신경, 근육의 일부예요. 이 모든 걸 잃은 이 작은 생물은 사실 살 수 없어요. 키캣 웨이퍼 사이의 속은 다른 키캣으로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제작 중에 문제가 생겨서 키캣바에 기포가 너무 많거나 다른 결함이 있어도 버려지는 건 없어요. 그런 과자는 녹여서 페이스트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 기준 미달의 키캣은 다른 키캣바를 채우는 데 사용돼요. 오레오 학은 오레오를 연구하는 과학 분야예요. 네, 그 쿠키요. 오레오의 흐름과 파괴는 여러 과학 실험의 주제예요. 연구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왜 모든 크림이 오레오의 한쪽 면에만 남는 걸까? 오레오를 잡고 여러분이 평소 하던 방식으로 쪼개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동학자는 복잡한 유체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이에요. 오레오 속을 분석한 후 그걸 유동성의 부드러운 고체로 분류했어요. 건드리지 않을 때 부드럽게 있으면서 많은 양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흐르는 유체죠. 그렇다고 오레오가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쿠키를 쪼개는 동안 가하는 압력에 따라 안쪽의 크림이 활동할 것이란 의미예요. 크림을 분배하는 데 도움이 될 요령은 간단히 비트는 거예요. 오레오를 천천히 잘 비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크림이 쿠키 양면에 고르게 있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직접 해보시고 효과 있는지 알려주세요. 한편 오레오 학자들은 이 실험을 위한 특별한 기계를 개발했어요. 오레오미터라고 들어보셨나요? 특별히 오레오를 최적의 속도와 각도로 비틀도록 설계됐죠. 잘했어요, 쿠키과학. 아름다운 오후고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잠깐, 구불구불한 선으로 움직이는 저 작은 점은 뭐죠? 아주 잠깐 보였어요. 모기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은 여러분의 백혈구예요. 눈의 망막 앞부분을 통해 흐르는 모세혈관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재밌는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주의를 기울여 보라고 할 때까지는 이 점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의 고리는 인기 있는 노래의 제목만이 아니에요. 태평양에 있는 말발굽 모양의 지역이기도 해요. 길이는 약 4만 킬로미터고 약 450개의 화산이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지진 활동이 활발한 곳이죠. 세계의 모든 활화산과 휴화산의 75% 이상이 환태평양 화산대에 있어요. 전체 지진의 약 90%가 이곳에서 발생하는 것도 당연해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해구도 여기에 있어요. 마리아나 해구는 불의 고리에서 가장 유명한 특징 중 하나예요. 가장 깊은 지점인 챌린저 해역은 해수면 11,000m 아래에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 1950년대에 컬러 텔레비전이 등장하기 전에 75%의 사람들이 흑백 꿈을 꾸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요즘 같은 연구에서 단 12%의 사람들만이 여전히 흑백으로 꿈을 꾼다는 걸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설명을 찾았다고 해요. 흑백 텔레비전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 종종 흑백 꿈을 더 자주 꾼다는 게 밝혀졌어요. 왜 그렇게 심각한 걸까요? 1800년대에 자기 사진을 갖는 건 엄청난 사치였어요. 사진 속에서 웃는 건 유치하고 심지어 무례한 걸로 여겨졌죠. 그리고 적절한 치아 위생도 부족했어요.
사진작가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즈 대신 푸른이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이게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했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사진 포즈를 취하기 전에 신걸 먹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시내버스를 타고 어디 갈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돼요. 이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교통규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버스에 안전벨트가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비상시 승객들은 최대한 빨리 내릴 수 있어야 해요. 안전벨트를 매고 있으면 그걸 푸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둘째, 버스는 무거운 차량이에요.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다 더 천천히 멈춰요. 따라서 승객이 충격을 느끼더라도 크게 다치진 않죠. 달리는 버스에서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데이트 중에 실수로 또는 자의로 갈릭 피자를 주문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주머니를 확인하는데 안 돼요. 구취 제거제를 갖고 오지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이 작은 팁이 여러분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예요. 오이 샐러드를 주문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샐러리가 들어간 샐러드를요. 이 섬유질 채소들은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씻어내고 구취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이 한 조각을 혀와 입천장 사이에 들고 있어 보세요. 구취 제거 효과가 민트와 같거나 더 좋을 거예요. 여기 수수께끼가 있어요. 뾰족한 콧수염, 녹는 시계, 추파춥스 로고. 이것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알고 보니 추파춥스의 로고를 디자인한 사람이 살바도르 달리였어요. 이 초현실주의 예술가는 사람들이 항상 볼 수 있게 로고를 막대 사탕 위에 배치할 걸 제안하기도 했죠. 자유의 여신상이 뉴욕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녹색이 아니었어요. 동전과 같은 색이었어요. 즉 구리색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라는 과정으로 인해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멋지죠? 미국산과 유럽산 초콜릿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같지 않은 거예요? 하실 수도 있어요. 답은 간단해요. 서로 다른 규정들 때문이죠. 유럽 초콜릿은 최소 14%의 건조 우유 고형분을 함유해야 하는 반면 미국은 최저 함량이 12%예요. 유럽산 초콜릿이 좀 더 부드럽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코코아 함유량이 더 많기 때문에 초콜릿 맛이 더 진해요. 마침내 이상적인 공식을 얻게 되기까지 전문가들은 감자칩 모양으로 실험을 해왔었어요. 우리가 칩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곡선 모양은 학명도 갖고 있어요. 이 모양은 큰 문제들을 예방해요. 만약 칩이 다른 모양이라면 봉지에 넣자마자 바로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하지만 곡선 모양은 칩이 온전히 있을 수 있게 도와줘요. 돔과 아치가 건물의 구조를 강화하는 건축물에서 비슷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